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계속 오른 거 아시죠? 네? 여기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금융 쪽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다 아마 주가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올릴 만한, 아직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또 주가를 올릴 만한 발언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 질문들 받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면은, 일단 저희 하이퍼 클로버 X 공개하고 나서 클로버 X도 공개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이게 클로버 X가 챗 GTP랑 바드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을 것이냐, 그거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초대규모 언어 모델의 특징 자체가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서 거기서 지능이 나와서 어떠한 기능을 발현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위주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캐파의 인공지능을 만들더라도 한국어 위주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능력을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유니버설하게 전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보다는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동일 자본이 들어가서 동일 데이터가 들어가면 동일한 AI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저희는 한국 시장에 특화된 데이터를 넣는 사업적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좀 더 비용 효과적인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맥락이나 문화나 어떠한 미묘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스타트업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상암동에서 근처에 있는 거 뭘 알려달라고 할 때 그 오류율이라는 게 꽤 높아요. 카페 같은 걸 알려달라고 할 때 높은데, 저희는 동일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할루시네이션을 부르는 그런 문제들에서 좀 더 훨씬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위주로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클로버 X를 이번에 출시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더 궁금해하는지 좀 취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픈해도. 그러면 그 문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더 넣으면, 전략적으로 더 많이 부어 넣으면은 그 성능이 발휘될지를 저는 알게 되고,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게 쫀쫀하게 한국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의 기술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Q 개발자분들 김용범님이랑 최재호님한테 질문 드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네이버 검색이 이제 Q로 완전히 바뀌는 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AI 템스, 에어서치 등이 그동안 검색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런 기술들이랑 새로운 Q랑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두 분이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그러니까 검색을 사실 다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검색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검색어, 그리고 그거에 최적화된 결과를 주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션에서도 예를 드렸던 것들이, 결국 기존에는 저희가 복합적인 의도를 가진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주는 방식에서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생성형 AI의 어떤 사용자들이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Q를 이제 통검에 적용을 할 예정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예 대체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당연히 기존의 검색 결과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와 이제 공존하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Q라는 것이 결국 이제 학습이 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면서 하이퍼 클로버 X도 같이 좋아질 거고, 이제 저희도 Q도 좋아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 검색 결과의 일부로서 이제 Q가 남아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켜져 있나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유사한 질문을 받을 줄 알고 그걸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Q가 바드나 유빙에 대해서 뭐가 틀리나?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챗GPT나 뭐 뉴빙이나 바드나 뭐가 틀리냐, 사실 많이 틀린 접근 방법을 갖고 있어서 전혀 다른 기술이고 사실 전혀 다른 서비스입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일단 챗GPT나 하이퍼클로바 X는 LMM이 내재된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답변을 만든다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검색 엔진에 어떻게 그라운딩해서 최적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라 좀 유사해서 비슷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운 검색 경험,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존의 검색 경험을 확장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런 검색 경험이 기존의 검색 경험과 상호 보완해서 기존의 검색 경험을 확장하고 기존의 핵심 검색 컴포넌트, 뭐 랭킹, 매칭 이런 거를 고도화할 거고요. 검색으로 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성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의 다른 목적인 연결에 중점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검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재 저희가 검색 엔진 그 위에 네이버 에코시스템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최적화되게 연결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거를 사용자에게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 최종 엔드포인트까지 제공하는 전혀 다른 경험까지 제공하면서 기존의 검색 경험도 풍부하게 이런 상호봉화적인 관계를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Q가 최신성이 늘 유지된다는 것이 강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다른 지금 나온 것들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네이버가 해석이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검색 엔진을 활용하기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신성은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최신성을 보장하는 방법도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0년 동안 저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뭐 갖고는 저희가 다양한 인포메이셔널 채널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최신성도 유지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생성형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저희가 찾아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검색 엔진 있으면 다 최신성 보장하는 거 아니야? 네, 최신성 보장되죠. 하지만 저희는 갖고 있는 재료가 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수학적으로는 컴비네이션으로 뭐 계산하시면 이거를 또 상호 보완해서 더 엄청나게 최신성 보장하면서 더 신뢰성 있게 제공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국어 시스템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어 시스템이잖아요. 또 한국어 시스템에 따라서 로컬라이즈된 뭐 리얼타임 데이터 분석들도 많고 당연히 지속적인 또 피드백 그 개선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는 이제 특화된 한국어 시장에 맞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나이키 광고 발표하셨던 윤종호 리더님, 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있었던 게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은 이게 기존 광고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게 만약이지만 메인스트림이 대화형 검색으로 많은 포션이 넘어가거나 혹은 많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일정한 포션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기존의 핵심 BM인 검색 광고에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뭐 구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아침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다이렉트한 대답은 아니지만 사족을 달자면 기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기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버너 하단에 요 바운스 레이트를 줄여줌으로써 기존보다 ROAS를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아침에 소개드렸던 상품에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 어쨌든 마케팅 버짓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 수 있다는 데서 기존 상품의 상품성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가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대화형 플로우에서도 오늘 화면 내에서 소개는 안 됐지만 똑같은 BM, 검색 광고와 똑같은 BM이 동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자 질의에 따라서 비딩 마켓을 만들고 거기서 경쟁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네타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사실 뭐 맥락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화에도 맥락이란 게 있으니까 그 맥락 단위로 비딩 마켓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이 필요로 하는 그 니즈가 있는 브랜드들께서 서로 경쟁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네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형태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조깅에 관련된 오가닉 대화를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싶으신 브랜드가 뭐 한 세네 군데 있다면은 그분들끼리 그 맥락에 대해서 비딩을 하고 모네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이렉트하지 않고 인다이렉트하다는 점만 좀 다르지 기본 핵심 BM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청중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오전에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에 지금 이 빅테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점점 더 크고 비싸고 뭐 구글은 제미나이를 내놓고 있고 뭐 그 GPT 뭐 4.5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이버도 뭐 우리가 뭐 내년 내후년에는 하이퍼클로바 X 2.0, 3.0, 4.0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가 일단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써왔던 이 GPT를 보면은 트레이닝을 한 게 마지막 지식이 상태다 보니까는 이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오전에 발표하신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으려면은 그 이제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재고 상태가 리얼 타임으로 인풋돼야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뭐 다들 이제 획기적인 이제 그 이 개발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서, 혹시 그런 면이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올 클로바 X에도 뭔가 이런 리얼 타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낙호 리더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먼저 답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보다. 그런가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 GPT 3, 4, 5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웬만한 이번 타임즈였나요? 그래서 사람보다 잘하는 영역, AI가 잘하는 영역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스레셜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상은 잘 안 가는데, 사람보다 잘하는데 더 잘하는 게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레이스할 때까지는 저희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최신성이나 아니면은 현재에 대한 다른 시스템과 연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언어 모델이나 인공지능은 지식과 지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지능 부분이지, 지식 부분은 사실 인터넷이란 데 있고 검색해서 알 수 있고 도서관 가면 있고 어쨌든 언디맨드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저희가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이 언어 모델에 있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는 IT 사이트, 웹사이트에 있잖아요. 버튼들에 있고 어떤 뭐 기기 장치에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밖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밖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발표 드렸던 스킬 시스템이라는 게 그것에 대한 실증적 구현입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면은 기존과 다르게 코딩 없이 밖에 있는 시스템의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노코드로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안 커져도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식을 다 외주화하고 기능도 외주화하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처리 프로세서처럼 아마 기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완전히 흰자 노른자처럼 분리를 못 해놓은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잘 응축한다고 하면은 좀 더 똑똑하고 효과적인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저희도 동일한 형태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효율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낙헌님 말씀하신 이런 백본 모델의 지능이 올라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투자사께서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분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자 간담회라고 와가지고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재고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저희 검색 시스템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명환이 질문 주신 것처럼 AI 아이템즈도 있고 에어서치 같은 그런 기존의 AI 추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AI 추천 시스템과 이제 그 생성형 백본 모델이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기존에 약간 이제 그라운딩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오고 또 생성형이 있는 또 학습한 정보를 가져오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셈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트에 대한 질문인데 솔직히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퀄에 대한 코스트 제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오픈 AI 쪽에서는 단가가 나왔고 멀티모드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아까 뭐 한국어 뭐 기반 토큰 제어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요.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독 모델에 대한 구상인데 B2B는 아까 좀 언지를 주셨고 B2C도 우리가 보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훌륭한 또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유저들이 많이 쓰면은 또 여기서 멤버십 구독 베이스를 받으면 이 코스트 제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양방향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공지능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거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만 해도 지금 미드저니가 충분히 그 수익화돼서 돌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 AI는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니라 과금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금을 할 수 있는 지갑이 열리는 게 대부분 생산성 시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같은 이런 B2C보다는 좀 더 어쩌면은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음악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직원들의 생산성 올리는 데는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B2B에서 지금 먼저 기회를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B2C에서도 사용자들이 가치를 느낀다면은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넷플릭스나 그런 것들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시장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어느 사업체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서비스들을 제한적인 규모로 오픈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윌링 투 페이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해보는 기회로 삼아가면서 그 와중에 B2B를 타겟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그 나코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다음 질문 저희가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먼저 하면은 일본 저희 자회사인 제트홀딩스에서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퍼클로바 X는 그럼 한국 사업만을 솔루션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앞으로 이 해외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일본도 그 한국하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챗GPT를 써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 비용적인 효과나 성능적인 우위 같은 것들은 그 토종 LLM을 만들었을 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제트홀딩스 빠르게 체크해보기 위해서 오픈 AI를 쓰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일본 LLM 만든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저희랑 함께 하이퍼클로바 JP 버전을 만드는 이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열리고 있는 시장이어서 일본에서도 어떠한 솔루션 쓸지 확정적이진 않지만 확실한 건 저희가 그러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유의미한 시장이 확 포착이 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나서서 제트홀딩스의 데이터를 결합한 하이퍼클로바 JP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픈AI보다는 좀 더 젠 걸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들이 결정되지는 않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기존 그 네이버 버티컬 서비스들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블로그, 그다음에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이 누가 돈을 줘서 막 뭐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누가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돼서
정보가 이제 계속 생성이 되는 건데 AI가 한 방에 딱 요약된 정보를 Q가 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댓글을 누르거나 소통을 할 요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AI 툴들이 그 창작자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하는 툴들을 제공을 하더라도 그런 커뮤니티 기능은 좀 저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네이버의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이쪽 커뮤니티 기능을 좀 뭐라 그러죠? 보완 내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 관련된 건데 쇼핑인데요. 지금은 쇼핑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I라고 이제 동그랗게 표시가 돼가지고 이거는 광고 상품이고 이건 광고가 아닌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쇼핑 광고에 대한 것도 AI를 활용하는 것들 예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아까 UI를 보면 이제 딱 너가 원하는 걸 줄게 해서 몇 가지 특정해서 정답을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UI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줬으면 좋겠는데 광고주가 원하는 걸 준 건 아닌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앞부분에 있는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이버 입사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지식인 같은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사용자들분들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도 예전에 블로그 많이 했었고 요즘에 다시 또 젊은 분들은 다시 블로그가 새로운 매체가 돼서 또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돌고 도는데 결국 그때도 사실 검색이 있었고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검색에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 그게 사실 검색으로 연결되는 그 선순환 구조가 생겼던 거고 사실 그게 이제 의도해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되게 네이버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거죠. 성공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튜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저희는 그걸 이미 20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까지 20년째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그 효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커뮤니티 같은 거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효용이 있고 내가 검색을 하고 내가 원하는 뭐 그런 어떤 정보를 찾거나 뭐 쇼핑이나 뭐 장소를 찾는 거에 효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좀 공존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CIC 대표님이나 이제 그런 그 담당 임원분들하고도 이 생성형 AI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처음에 얘기 나온 게 이제 이번에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그 도구로서 저작 도구로서 스마트 에디터에 들어가 보자. 일단 그게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뭐 모르겠어요. 상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꼈다면 뭐 나코님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AI랑 소통하는 게 재미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 얘가 워낙 말을 잘하거든요. 물론 가끔 이제 이상한 말도 하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검색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 우리가 컨텐츠 생태계와 이 검색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 그 생태계는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각각의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좋게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글을 안 쓸 거예요라는 것들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는 많이 생각을 못 해본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니까 뭐 굳이 내가 그런 글을 안 봐야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구글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걱정해서 이제 그 SE라는 형태를 만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동일하게 이 통합 검색 결과의 그 Q나 이런 생성형 결과를 넣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랑 함께하는 그런 창작자분들 생태계랑 연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UX라든가 UI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커뮤니티에서 그 재미 있잖아요. 그 재미를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은 소수의 블로거, 소수라기에는 좀 많은데 소수죠.
그래서 틱톡을 보시면은 그 동영상을 누구나 올릴 수 있게 하고 폭발적으로 컨텐츠를 늘렸던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도구를 공급해서 글 쓰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배리어를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미를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필도 글을 쓰고 싶었는데 컴퓨터 나와서 글 쓰게 됐고, 글 쓰려고 했는데 구조 못 잡아서 못 쓰는 사람들 이제 쓸 수 있게 되고, 쓰는데 또 맛깔나게 못 쓰는 사람들 그 맛깔나게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정말 내 이야기를 담아서 쓸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커뮤니티는 더 강화될 걸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BM에 대한 질문 주신 거, 쇼핑 특히 말씀드려 보자면요. 쇼핑 질의는 저는 두 가지 성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할 때 굉장히 많이 둘러보시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찔러주는 행위로만으로 소구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보고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리군 같은 경우 혹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팅의 폭을 넓혀서 이 보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여주고 그 가운데 BM을 인젝션 시킬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답성의 질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답으로 쫙 찍어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브랜드의 정보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는 권유.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의 선택을 매개로 하고 저희가 오가닉 컨텐츠와 광고 컨텐츠를 섞어서 마치 페이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의 모드를 전환하는 식의 플로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솔루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사실 아마 지금 그 말씀 주신 거는 뉴빙이 보여줬던 모네타이제이션 방식에 대한 반감들이나 이야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뭐 비슷한 맥락에서 좀 답변을 더 드리자면, 지금도 쇼핑 사실 이제 그 지금 네이버 검색에서 쇼핑 검색하셨을 때 광고가 나오고 오가닉 영역이 나오잖아요. 광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억지로 나오게 되면 사용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눌러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출하는 것 대비 CTL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이 BM 모델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 게 좋을 것인가, 혹은 어느 위치에 나오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사용자 만족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 뭐 광고도 효율을 그 나오게 하고 오가닉 영역도 그 뭔가 어느 정도 클릭이나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뭐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 사실 어떤 것들은 뭐 A/B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네, 여기 답변 주신 거에서 제가 이게 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백그라운드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능과 이제 지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보다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지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원론적인 질문으로 가서 기술력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뛰어나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의 데이터들을 걔네들도 언젠가는 학습을 하면 더 그들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질문이 하나 들고요. 뭐 일본이나 해외 진출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또 저희는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런 두 가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지능과 지식을 아예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가 노하우에서 노웨어라는 얘기가 검색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식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그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식과 지능을 구분한다 해도 지식을 학습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완벽하게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별로 차별적인 전략적인 투자,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 갈 때는 그 위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맞습니다. 다만 이때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드릴 때는 저희는 기술 공급자 입장에서 유니크한 포지션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부분 뭐 코이어나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긴 대부분 다 LLM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연구하는 단체다 보니까 아래쪽에 그 언더라인 시스템에 대한 뭔가 프로바이더로서 기능하는 게 없고요. 엔지니어링 해본 역량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언프레미스 형태로 가져가는 유로 클라우드라는 이러한 풀 패키지 제품을 오퍼할 수 있는 유일한 LLM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니크니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지만 네, 따로따로 별도의 얘기입니다. 한 저희가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면 개발을 어쨌든 오랜 기간 제일 많이 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면서 좀 뭐 법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의 입장으로서 네, 좀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다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용범님, 나코님, 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고 그때 이러한 서비스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있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모델이 더 약했기 때문에 문제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만하라고. 작년에 근데 갑자기 챗GPT가 그러한 선들을 넘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던 그 선을 과감하게 넘으면서 저희가 봤던 관찰된 결과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기다려왔구나.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용인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전반 제도권 논의가 좀씩 바뀌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 지재권 얘기가 계속 활발하게 있는데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굉장히 그레이 영역이고 기존까지는 머신러닝의 데이터를 쓰는 건 괜찮은데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대히 위해하면 안 된다라는 막연한 좀 모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잘 못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가져다줄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적절한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저희는 그래서 작년부터 AI 윤리 준칙 같은 것들이나 생성형 AI는 어때야 한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쓸 수 있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둬두지 않고 꺼내서 쓰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말씀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 뚜렷한 해답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시는 분하고 사용하는 주체 간에도 계약 아직 성립돼 있지 않고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좀 사회적이 성숙하게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어서 좀 양성화되길 바라고 있고요. 이걸 가둬두긴 너무 아까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도 첨언 하나 드리면 너무 이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을 것 같은데 초창기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 그 웹상의 정보들이 되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뭐 MP3 뭐 이런 거 찾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유통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이제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 기술을 또 사회가 어떤 규제 뭐 제도나 이런 것들 따라가는 느낌이라는 개발자로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 AI도 이제 나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뭐 이루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겪으면서 그 커뮤니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AI 커뮤니티가 되게 그러니까 그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생각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해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도 그런 AI 윤리에 관련해서 많은 그 투자를 하고 계시고 저도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이번에 세션도 있었거든요. 그 화라님하고 우철님 발표한 그 세션에서도 보면은 네이버의 그 AI 윤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데이터적인 측면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팔로우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수현 대표님도 오늘 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해주셨지만 또 네이버만큼 데이터를 많이 다뤄본 회사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네이버만큼 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전문되는 회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더 빅테크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 믿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